살을 에는 칼바람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눅눅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두꺼운 종이 박스를 뚫고 한 남자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하 17도. 입김을 뱉으면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되어 바닥에 뒹굴 것만 같았던 그 혹독한 밤, 노숙자 김철민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가진 것이라곤 솜이 다 삐져나온 낡은 국방색 코트 한 벌, 그리고 편의점에서 훔치다시피 가져온 미지근한 소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뚜껑을 따는 그의 거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가올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인지 철민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쓴 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타들어가는 식도의 통증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참, 김 사장, 자네 꼴이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자네가 원하던 결말인가? 철민은 허공에 대고 자조 섞인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100명을 거느리고 매일 아침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을 타고 출근했지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아파트가 도시에 빽빽하게 들어서는 걸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철민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왕국이 믿었던 사람의 도장 하나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말입니다.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상훈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던 날을 철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채권자들의 고함,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안의 풍경, 그리고 겁에 질려 파랗게 떨던 아내의 눈동자가 여전히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바보같이 사람을 너무 믿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 그것이 사장 김철민을 대신할 그의 새로운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은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하니 막노동이라도 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철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말로 그를 무너뜨린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몰고 온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가 그 모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철민의 주머니에는 병원비는커녕 따뜻한 죽 한 그릇 사줄 돈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당신 탓 아니야. 울지 마요. 수술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월세방 단칸방에서 철민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던 아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철민의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아내의 손은 너무나 거칠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들은 재기를 꿈꾸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돈 몇 푼 때문에 떠나보낸 죄인에게 내일이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철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주병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르니 차라리 몸이 따뜻해지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며칠을 모아둔 하얀 가루,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이걸 털어넣고 이 추운 바닥에 누우면 아마 내일 아침에는 딱딱하게 굳은 채 발견되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노숙자 하나가 또 객사했네 하고 무심히 지나갈 테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를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그 쓸쓸함이
철민에게는 오히려 안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가서 못 사준 고기 실컷 사줄게. 철민의 움푹 패인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턱 밑에서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서울역 광장의 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이 꼭 자신의 인생 같아서 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은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고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뜯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으앙, 으앙,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이제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싶었지요. 철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또렷하고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밤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여린 갓 태어난 아기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 말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킨 철민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곳에서 불과 5걸음 떨어진 쓰레기, 더미, 누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젖은 신문지들이 산처럼 쌓인 그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철민은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낡아빠진 라면 박스 안에 핏덩이나 다름없는 갓난아기가 얇은 베네 저고리 하나만 입은 채 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탯줄도 엉성하게 잘린 채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은 생명체. 순간 철민의 술이 확 깼습니다. 이 영하 17도의 살인적인 추위에 갓난아기를 버리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욕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기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봐, 정신 차려. 아기야.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더러운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기의 살결이 손끝에 닿자 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려던 남자가 죽어가는 생명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새끼손가락을 아기의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이 힘겹게 아주 힘겹게 꽉 쥐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저씨,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듯한 그 뜨거운 악력. 그 작은 소나기 힘이 철민의 온몸에 전류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죽음을 결심했던 그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철민은 황급히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고 때가 꼬질꼬질한 옷이었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자신의 체온뿐이었습니다. 안 돼. 넌 안 된다. 넌 살아야지. 나 같은 놈은 가더라도 넌 살아야지. 철민은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아기를 밀어넣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아기의 차가운 볼이 닿았습니다. 콩닥콩닥. 미약하게 뛰는 아기의 심장 소리가 철민의 심장 박동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멈추고 싶었던 철민의 심장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철민은 뜯으려던 수면제 봉지를 미련 없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저승사자가 온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줄지언정 이 아이는 결코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무너진 왕국의 폐허 속에서 김철민이 찾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철민의 신음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의 벼랑 끝에서 그가 붙잡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기의 체온이 자꾸만 식어가는 것이 낡은 코트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철민은 코트 깃을 잇는 힘껏 여미고 좀비처럼 서울역 광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후들거리는 다리와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이 그를 주저앉히려 했지만 철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삶의 이유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철민의 눈에 띈 것은 역사 구석,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저 안에만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기에게 먹일 우유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철민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지만 지금 체면 따위를 따질 겨를이 아니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훈훈한 공기에 철민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을 애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은 불과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카운터를 지키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철민을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노숙자의 퀴퀴한 악취가 좁은 편의점을 순식간에 메웠을 테니까요.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냄새 배니까 빨리 나가요. 청년이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철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 쳤을 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품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잡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총각, 제발 부탁하네. 돈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 따뜻한 물 한 컵만. 아니, 우유 하나만 주게. 여기 아기가 있어. 갓난아기가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철민은 코트 자락을 살짝 벌려 파랗게 질린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철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 취한 노숙자가 구걸하기 위해 지어낸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아저씨가 진짜 미쳤나? 아기는 무슨 얼어 죽을 아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청년의 손이 철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철민은 뒷걸음질 치다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쿵!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뼈가 울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철민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웅크려 코트 안의 아기부터 감쌌습니다. 등 뒤에서 편의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철민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의 진실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탓인지 품속의 아기가 다시 가냘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젖 한 모금 먹지 못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어디선가 찬 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철민의 뺨을 때리는데 정말 미치도록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철민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건장한 취객 2명이었습니다. 어이, 그지 양반. 길 좀 비키지. 냄새나게 길을 막고 있어. 재수없게. 피했어야 했는데 아기를 감싸느라 동작이 굼떴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철민의 어깨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 바람에 철민이 휘청거리며 품에 안은 것을 더 꽉 끌어안자 놈들의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 품에 뭘 숨긴 거야? 돈 되는 거야? 훔친 거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긴. 내놔봐. 남자가 억지로 철민의 코트를 벗기려 달려들었습니다. 뺏기면 끝장이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추위에 아기가 노출되면 1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철민은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몸을 새우처럼 둥글게 말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차라리 날 때려. 날 죽여도 좋으니 이건 건드리지 마. 철민이 악을 쓰며 저항하자 약이 오른 사내들이 구둣발로 철민의 등과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아기가 놀랄까봐, 행여나 놈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더 달려들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철민의 등은 찢겨나가도 좋았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팍, 아기가 있는 그 작은 공간만은 무너지지 않는 성역이어야 했습니다. 에이씨, 독한 놈이네. 가자, 술맛 떨어진다. 한참을 발길질하던 놈들이 침을 퇴뱉고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철민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행히 품속의 아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철민의 거친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철민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고프지?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놈이 젖 한 모금 줄 능력이 없구나. 철민은 다시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역 뒤편, 부유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모이는 골목이었습니다.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분리수거함을 미친 듯이 헤집었습니다. 제발 신이 계시다면 딱 한 번만 기적을 보여달라고 빌면서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가장 깊은 곳에서 철민은 기적처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기고 버린 아직 내용물이 반쯤 남은 우유병이었습니다. 고급 분유통이었는지 뚜껑이 꽉 닫혀 있어 내용물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민은 더러운 손으로 그 우유병을 집어들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유병을 자신의 겨드랑이 깊숙이 끼워 체온으로 데웠습니다. 30분 아니일 시간이었을까요? 철민의 체온이 닿아 미지근해진 우유를 아기의 입에 조심스럽게 물렸습니다. 쪽, 쪽쪽. 아기가 젖병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철민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꿀꺽, 꿀꺽. 아기의 목구멍으로 우유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철민의 몸을 짓누르던 고통도 추위도 비참함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배를 채운 아기가 철민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투명한 미소를 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죽으려던 패배자 김철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 춥지? 겨울에 만났으니까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겨울이다. 철민은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찢어진 입술을 억지로 들어올려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을 건너온 두 사람 위로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철민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노숙자일지라도 이 작은 우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서울역에서의 그 악몽 같았던 밤 이후 철민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했고 그 중심에는 겨울이라는 작은 우주가 있었습니다. 철민은 며칠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 끝에 남대문 시장 구석진 골목에 있는 월세 15만 원짜리 쪽방을 구했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다리를 펴고 눕기도 벅찬 창문 하나 없는 관 같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였지만 아기의 분유 냄새가 그 방을 채우기 시작하자 철민에게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도시의 새벽을 가르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빈 박스 하나, 찌그러진 캔 하나가 이제는 겨울이의 기저귀가 되고 분유가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때 까르르 웃으며 그를 반기는 아이의 미소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더 이상 철민이 등에 업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갓난쟁이를 그 좁은 방에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유모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 유모차는커녕 중고 유모차조차 철민의 하루벌이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아빠가 누구냐? 왕년에 기계 만지던 김 사장 아니냐? 철민은 고물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세발 자전거에서 튼튼한 바퀴 3개를 떼어내고 공사장 폐자재 더미에서 녹슨 쇠파이프와 합판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습니다. 비록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땜질 자국이 선명한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못생긴 유모차였지만 철민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유모차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푹신한 스펀지 대신 자신의 낡은 코트를 잘라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녀석이 엉덩이가 베기지 않도록 솜을 두툼하게 채워 넣었지요. 다음 날 철민이 그 괴상하게 생긴 유모차에 겨울이를 태우고 시장통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조한 리어카 같기도 하고 탱크 같기도 한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유모차에 탄 겨울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철민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내 자식이 편안하면 그만인 천하무적 아버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혀를 차다가 점차 이 기묘한 부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대 국밥집을 하는 욕쟁이 할머니는 철민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녀석아, 애를 굶길 작정이야?
이리 와서 국물이라도 좀 가져가. 할머니는 퉁명스러운 말투와 달리 따뜻하게 데운 사골 국물과 밥 한 덩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찔러주곤 했습니다. 겨울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는 시장통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녀석이 지나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꼬막을 쥐어주고 과일가게 아저씨가 흠집난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겨울이는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겨울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철미는 폐지를 판 돈을 아끼고 아껴 큰맘 먹고 박하사탕 한 봉지를 샀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이나 과자도 있었지만 철민의 기억 속에 가장 맛있었던 건 어릴 적 아버지가 사주셨던 알싸한 박하사탕이었거든요. 겨울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눈 감고 입 벌려봐. 철민이 하얀 박하사탕 하나를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화한 맛에 겨울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볼이 볼록해지도록 사탕을 굴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입안에 바람이 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 표현이 너무나 예뻐서 철미는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탕을 다 먹지 않고 뱉어내더니 철민의 입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도 먹어. 아빠 입에서도 시원한 바람 나오게. 철민의 입안 가득 알싸한 박하향과 함께 가슴 시린 뭉클함이 번져나갔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철민은 그제야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거짓골을 한 부자였지만 박하사탕 하나를 나눠 먹는 그 순간만큼은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을 동반한다고 했던가요? 겨울이의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미는 평소처럼 고물상에서 주워온 신문지로 쪽방에 눅눅해진 벽지를 덧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뒹굴거리며 놀던 겨울이가 신문지 한 귀퉁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아, 왜 그러니? 그림이 재미있어? 아니, 아빠. 여기 글씨가 슬퍼. 철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글씨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철미는 한글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기껏해야 길가에 있는 간판 그림을 보여준 게 다였습니다. 글씨가 슬프다니? 무슨 소리야? 여기 봐봐. 실, 직, 자, 급, 증, 가, 정, 파, 탄. 아빠, 가정 파탄이 뭐야? 사람들이 많이 울어서 슬픈 거야? 철미는 들고 있던 풀붓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경제면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섞인 그 문장을 4살배기 아이가 더듬더듬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아니, 그냥 아저씨들이 보는 거 보고 알았는데 글자 모양이 꼭 그림 같아서 외웠어. 그냥 보고 알았다니. 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헌책방에서 주워온 찢어진 영어 잡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알파벳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다리 같고 이건 꼬부랑 뱀 같아. 비록 읽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철민이 한번 알려준 단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고물상 할아버지가 버린 고장난 라디오를 가지고 놀더니 전선을 이리저리 비틀어 기어이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게 고쳐놓더군요. 이놈 보게. 김씨, 자네 아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영재야, 영재.
고물상 주인의 감탄에 철민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철민을 덮쳤습니다. 천재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맞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화려한 보석을 넝마 주위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꼴이었습니다. 이 빛나는 재능이 이 좁고 어두운 쪽방촌에서 가난이라는 곰팡이에 뒤덮여 썩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철민이 겪은 그 어떤 시련보다 잔인하고 무거운 형벌처럼 다가왔습니다. 박하사탕을 오물거리며 다시 신문지를 읽고 있는 겨울이의 작고 동그란 뒤통수를 보며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이 아이의 날개를 꺾게 될까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낡은 유모차 바퀴가 마치 철민의 마음처럼 삐걱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가 6살이 되던 해 쪽방촌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네 꼬마가 도깨비한테 홀렸다. 혹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학자였다는 말들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겨울이는 유치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음에도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전파사 앞은 겨울이의 놀이터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고장나서 버려둔 선풍기나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장난감 블록 놀이보다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하루는 전파사 할아버지가 며칠을 끙끙대며 고치지 못하던 텔레비전 회로 기판을 겨울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연결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빨간 줄이랑 파란 줄이 서로 싸워서 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떼어주면 안 아파요. 아이가 전선을 연결하자 거짓말처럼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전파사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철민을 불러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씨, 자네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 애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이건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방송국에 제보를 하든 어디 영재학교를 보내든 해야지. 이러다간 애 신세 망쳐. 철민은 쓴 소주를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맷돌로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영재학교? 방송국?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숨어 지내는 신용불량자 아빠와 호적에도 없는 아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겨울이는 천재가 아니라 부모 없는 빈민가 아이라는 낙인부터 찍힐 게 뻔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더러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와 굳은 살이 박인 이 손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겨울이의 그 빛나는 날개를 닦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철민은 서점에 갔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책이라도 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서점의 조명 아래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과학서적 한 권값이 철민의 이틀 치밥값이었습니다. 책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던 철민은 결국 점원의 눈치를 보며 빈손으로 서점을 나왔습니다. 대신 밤새 폐지 수거함을 뒤져 찢어진 참고서와 백과사전을 주워왔습니다. 냄새나는 책을 물티슈로 닦으며 철민은 혼자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 겨울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남들이 버린 지식만 주워다 먹이는구나. 그러나 시련은 예고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곤히 자던 겨울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 땀으로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꽂아보니
39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사색이 되어 아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 그 차가운 하얀색 공간은 철민과 겨울이에게 너무나 높고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복막염으로 번지기 직전이라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산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철민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의료보험 조회가 안 되시네요? 그럼 일반 수가로 적용되는데 일단 입원 보증금으로 50만 원 먼저 수납해 주셔야 수술 들어갑니다. 50만 원. 철민의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아이는 아파서 죽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수술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수술 먼저 해주세요. 네, 애가 죽어가잖아요. 철민은 원무과 창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제 신분증이라도 맡기겠습니다. 아니, 각서라도 쓰라면 1,000장이라도 쓸게요. 제발이요.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규정을 들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그때 이동 침대에 누워있던 겨울이가 고통 속에서도 철민의 손을 잡으며 가늘게 불렀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갈래. 안 아파. 참을 수 있어. 아빠 울지 마.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철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6살짜리가 돈이 없어 곤란해하는 아빠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집에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민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원목과 유리를 주먹으로 쾅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내 장기라도 팔 테니까 당장 수술해달라고. 내 눈이라도 빼가.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달란 말이야. 그 처절한 절규의 응급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소란을 들은 당직 교수가 달려나와 일단 수술부터 합시다.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라고 소리친 덕분에 겨울이는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자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흉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덜 깬 겨울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철민은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를,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속에 아이를 가둬두기엔 겨울이는 너무나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철민의 낡은 코트 소매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이별을 예고하는 슬픈 빗물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가 퇴원하고 돌아온 쪽방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철민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눅눅한 곰팡이가 핀 벽지는 아이의 폐를 갉아먹는 독초처럼 보였고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백열등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철민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수술 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다. 그래, 나는 이 아이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철미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밥을 먹일 수 없고 사랑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으며 사랑만으로는 이 아이의 찬란한 천재성을 꽃피울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겨울이는 평생 노숙자의 아들,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지독한 이기심일 뿐이었습니다. 보내주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 훨씬 더 부유한 환경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결심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철민의 심장 한 구석이 썩둑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사일은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철민은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을 전부 털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 아동복 가게로 가서 가장 비싸고 따뜻해 보이는 노란색 오리털 점퍼와 튼튼한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평생 처음 새 옷을 받아든 겨울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와, 아빠, 이거 진짜 내 거야? 나 병원 다녀와서 상 주는 거야? 그럼. 우리 겨울이가 씩씩하게 수술 잘 받아서 아빠가 주는 선물이지. 이거 입고 우리 내일 좋은 데 놀러 가자. 정말? 어디? 동물원? 아니. 거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 책도 산더미처럼 많고 맛있는 고기도 매일 나오는 꿈의 학교라는 곳이야. 철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신이 나서 새 점퍼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편의점에서 산 3분 요리 미역국과 햇반으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겨울이는 국물까지 싹싹 비웠지만 철민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 철민은 공책을 찢어 편지를 썼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한 끝에 완성된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이 아이의 이름은 겨울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못난 아비가 능력이 없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한번 들은 건 절대 잊지 않고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비상합니다. 제발 저처럼 거지로 만들지 마시고 훌륭한 박사님으로 키워주십시오. 훗날 성공하면 제가 먼발치에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새벽 철민은 겨울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시설이 좋기로 소문난 희망 보육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는 긴 여정 동안 겨울이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제잘거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아빠, 저건 뭐야? 저 구름은 강아지 같아 하며 묻는 아이에게 철민은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그 목소리를 가슴속 깊이 녹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을 목소리였으니까요. 보육원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과 넓은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철민의 눈에는 그곳이 아이를 위한 궁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갈라놓을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아, 여기야. 여기가 아까 말한 꿈의 학교야. 우와, 엄청 크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응. 여기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밥도 아주 맛있는 거 줄 거야. 철민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준비했던 마지막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혀를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숨바꼭질 한번 할까? 겨울이가 술래야. 아빠가 숨을 테니까 내가 100까지 세고 아빠를 찾는 거야. 만약에 100을 셌는데도 아빠 못 찾으면 저기 큰 대문으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아빠 찾아주세요 하면 돼. 알았지? 에이, 내가 아빠 금방 찾지. 알았어. 그럼 시작한다. 아무런 의심도 없는 겨울이가 보육원 담벼락에 얼굴을 묻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철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아이의 노란 점퍼 주머니에 어젯밤 쓴 편지를 몰래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작은 등 뒤에 대고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부디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제발 나 따위는 잊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9, 10, 11. 숫자 세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민은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철민은 벌떡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돌아가 아이를 안고 싶어질까봐, 자신의 이기심이 아이의 앞길을 또다시 막을까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99, 100 다 셌어. 아빠. 겨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된 100을 다 세고 나서도 아빠가 보이지 않자 당황한 아이가 울먹이며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철민은 가까운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빠, 가지마. 나 무서워. 아빠. 울음 섞인 아이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철민은 귀를 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아빠 여기 있다고 소리치며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보육원 정문이 열리고 선생님들이 나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끌려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철민의 등을 때렸습니다. 하늘도 이 비정한 이별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철민의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정적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곳에 두고 온 남자 김철민은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채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계절이 8번 바뀌고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시계탑 아래 웅크린 한 남자 김철민의 시간은 8년 전 그 비오던 보육원 앞산기슭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었던 철민의 외모는 이제 70 먹은 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윤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백발은 어깨까지 덥수룩하게 내려왔고 한때 건장했던 등은 새우처럼 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김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구한 날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를 보며 미치광이 김씨 혹은 벙어리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철민은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튀어나오는 것이라곤 보고 싶다, 미안하다는 탄식뿐이었기에 그는 스스로 입을 봉해버리는 형벌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생기를 띠는 순간은
낡은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8년 전 겨울이가 먹다 남긴 사탕 봉지가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다 녹아서 끈적해진 비닐 껍데기였지만 철민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빈 봉지에 코를 박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박하향을 맡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그리움을 삼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오후였습니다. 서울역 광장 대형 전광판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진짜 잘생겼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대학을 조기 졸업한다고? 역시 재벌가 유전자는 다르네, 달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감탄 섞인 대화가 철민의 귀를 스쳤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뉴스였지만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철민은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국내 최연소 공학 박사 학위 취득 HS그룹의 잃어버린 손자 한겨울 군. 뉴스 앵커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한 소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16세가 된 소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 세련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하는 당당한 타도까지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소년의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희미한 흉터. 그것은 4살 때 철민이 만들어준 낡은 유모차에서 놀다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겨울아. 8년 만에 철민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품에서 잠들던 그 핏덩이가, 자신이 눈물을 머금고 버렸던 그 아이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천재가 되어 저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겨울이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할아버님이신 한 회장님이신가요? 잠시 침묵하던 겨울이가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이 마치 전광판 너머에 있는 철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가슴속에 묻어둔 영웅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죠. 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기도 했고 뼈아픈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만약 자신이 데리고 있었다면 저 아이는 지금쯤 학교 대신 폐지를 주우러 다녔을 것입니다. 저렇게 빛나는 보석을 진흙탕에 처박아둘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자신은 저 아이의 인생에 티끌만큼도 묻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화려한 백조 옆에 냄새나는 까마귀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됐다. 철민은 눈물을 훔치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이제 미련을 버리고 영영 사라져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철저하게 숨어버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죽은 듯이,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이 되어 저 아이의 앞길에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않으리라. 철민은 도망치듯 서울역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구석진 지하도 입구로 향하는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차들 뭐지? 와, 벤츠가 몇 대야? 누가 왔나 봐. 광장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열하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낡은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니 상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벽에 붙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 광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린 철민에게 꽂혔습니다. 설마. 철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해. 잡히면 안 돼. 하지만 며칠을 굶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던 철민의 시야에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광판 속에서 봤던 그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헝겊 신발과 발가락이 삐져나온 양말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의 코앞에 반짝이는 최고급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멈춰 섰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한 정적. 그 구두의 주인은 망설임 없이 냄새나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민의 낡은 운동화와 최고급 구두가 마주 닿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물기가 어린 하지만 떨림을 억누른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이별이라는 댐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멈춰버렸던 철민의 시계 바늘이 8년 만에 다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시오? 난 당신 같은 사람 모르오. 사람 잘못 봤어. 철민은 감전된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낡은 코트가 눈앞에 무릎 꿇은 청년의 최고급 정장에 스치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 16세가 된 겨울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박은 채 물기 어린 눈으로 철민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겨울이. 보육원에 버려두고 도망갔던 아빠 아들 겨울이요. 나 잊었어요? 네. 그 목소리에 철민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8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와라 끌어안고 보고 싶었다고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아는 척하면 저 빛나는 인생에 오물을 튀기는 꼴이 된다. 철민은 짐짓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난 자식 같은 거 없어. 그때 웬 고아놈 하나 주워다 키우긴 했지만 그건 그냥 적적해서 데리고 놀던 거지. 귀찮아서 갖다 버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이야? 재수없게. 철민은 일부러 가래침을 바닥에 뱉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모질고 천박한 단어들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내야만 아이가 정을 떼고 돌아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참 듣던 대로 근본 없는 사람이구먼. 그때였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값비싼 구두 굽소리와 지팡이 짚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이 뒤를 돌아보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HS그룹의 한 회장이었습니다. 겨울이의 진짜 할아버지이자
철민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구름 위의 존재. 한 회장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벌레를 보듯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경멸 어린 시선에 철민은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8년이나 데리고 있었다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유괴범으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네. 하지만 우리 그룹의 핏줄을 살려둔 공은 인정하지. 한 회장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비서가 두툼한 하얀 봉투를 꺼내 철민의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1억 원일세. 자네 같은 노숙자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이걸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받게. 단 조건이 있네. 오늘부로 내 손자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주게. 죽은 듯이, 아니 죽어서라도 다시는 나타나지 마. 감히 천한 냄새를 풍기며 내 손자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땐 돈이 아니라 법이 자네를 심판할 걸세. 1억 원. 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8년의 사랑과 희생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저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돈봉투를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철민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슬픈 꾀를 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돈에 미친 파렴치한 인간이 되자. 그래야 겨울이가 나를 경멸하고 미련 없이 떠날 테니까. 철민은 떨리는 손을 뻗어 비서의 손에서 돈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헤헤. 아이고 회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사실 제가 이 녀석 키운 값을 어떻게 받아낼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요 사라져야죠. 돈만 주시면 저는 당장이라도 증발해드립니다요. 철민은 봉투를 품에 안고 돈을 세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속물처럼 보이기 위해 온몸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회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가자, 겨울아. 저런 작자가 내 아비라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한 회장이 겨울이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발 겨울이가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떠나주길 기다렸습니다. 제발 나를 욕해라.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손 놓으세요. 서슬 퍼런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소녀는 한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겨울아, 너 미쳤어? 저런 노인네 따라가면 안 돼. 얼른 할아버지 따라가서 호강해. 철민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만 겨울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철민의 멱살을 잡는 대신 돈봉투를 쥐고 덜덜 떨고 있는 철민의 양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연기하지 마요. 아빠, 연기 진짜 못하는 거 알아요? 이거 나. 난 돈 받았다. 난 널 판 거야. 거짓말. 아빠가 진짜 돈을 원했으면 8년 전에 나를 팔았겠지. 그때 유괴범들은 5억 원을 준다고 했었잖아. 근데 아빠는 나 살리려고 그 추운 날 보육원 앞에 놔두고 가면서 내 점퍼 주머니에 전 재산 다 털어서 사탕 넣어놨잖아.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겨울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 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것을 마침내 찾은 안도감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소녀는 와락 철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슈트가
8년 묵은 때가 낀 철민의 냄새나는 코트와 맞닿아 뭉개졌습니다. 회장님, 돈은 냄새가 안 나요. 너무 깨끗해서 차가워요. 그런데 이 낡은 코트에서는 냄새가 나요. 겨울이는 철민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킁킁거리며 그 지독한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냄새, 박하사탕 냄새, 그리고 나 업고 다니느라 흘렸던 땀 냄새. 나한테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워요. 나 8년 동안 이 냄새 맡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철민이 손에 쥐고 있던 돈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가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억눌렀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흑, 겨울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빠가 왜 나 같은 거야. 아빠는 내 우주야. 아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아빠가 날 살린 거잖아. 서울역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과 재벌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소년과 가장 비루한 노숙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1억 원짜리 수표도 회장님의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8년을 숙성시킨 피보다 진하고 돈보다 귀한 사랑의 냄새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스르르 내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평생 돈만 믿고 살아온 노인이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의외로 한 회장의 낮은 탄식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노인은 자신의 손자가 냄새나는 노숙자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살 수 없었던 손자의 마음이 저 낡은 코트 자락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졌구나. 완패야. 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하지만 오늘 보니 기른정은 피보다 뜨거운 모양이구나. 자네 이름이 김철민이라고 했던가? 회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자네, 그리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철민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민이 아닌 겨울이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몸값이 아니다. 내 손자를 8년 동안 굶겨 죽이지 않고 지켜준 것에 대한 인간적인 사례다. 그러니 더럽다고 생각 말고 받아서 자네 아비, 그래, 내 아비 맛있는 밥이나 한 끼 사드려라.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등을 보이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 떠나고 광장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철민과 겨울이 두 사람의 주변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가요, 아빠. 묵은 때부터 벗기러 가요. 겨울이는 철민의 거친 손을 꽉 잡고 이끌었습니다. 철민은 내 몸에서 냄새나서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서울역 근처의 오래된 대중목욕탕이었습니다.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자 철민의 엄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온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였습니다. 겨울이는 떼수건을 끼고
철민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등, 여기저기 멍들고 상처난 피부, 그 처참한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겨울이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옛날에는 등판이 태평양 같았는데,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아니다, 녀석아. 아빠 시원하다. 아주 시원해. 철민은 흐르는 눈물을 탕물에 감추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밀어주는 등은 따가우면서도 간지러웠고 아프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8년의 고된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묵은 때와 함께 죄책감도 그리움도 하수구로 흘러가고 그 자리엔 뽀얀 살결 같은 희망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철민에게 겨울이는 미리 준비해둔 새 양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철민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8년 전 건실했던 김 사장 시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와, 우리 아빠 진짜 잘생겼다. 이제야 좀 내 아빠 같네. 이 녀석이 비행기 태우지 마라. 옷이 날개지 사람은 그대로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도 비싼 일식집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골목에 있는 24시간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두 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철민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밥을 먹는 아들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천천히 채알라. 아빠도 드세요. 맨날 나 먹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겨울이는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철민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올려진 고기 한 점.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막아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자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아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철민은 고기 반찬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짭조름한 김치찌개 맛과 함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전 편의점에서 쫓겨나며 서러움에 떨었던 그 밤,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우유를 먹이던 그 새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정말 버티길 잘했다. 철민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아들이 시켜준 공깃밥을 하나 더 비웠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니 비로소 밥맛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8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서 있었고 그의 몸에는 따뜻한 코트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이제 어디 안 갈 거지? 나랑 같이 살 거지? 글쎄다. 이 늙은이가 재벌 손자 집에 얹혀 살면 눈치 보일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 모시는 거지. 나 박사 학위 받으면 연구소 들어갈 건데 거기서 아빠랑 같이 살 사택도 나온대. 거기서 나랑 평생, 아주 평생 박하사탕 까먹으면서 살아야 해. 알았지? 겨울이가 철민의 팔짱을 끼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철민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방눈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아들이 편의점에서 사준 새 박하사탕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화한 박하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겨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당신이 보내준 선물, 내가 잘 지켰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안부를 전하며 김철민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서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벗어버렸지만 그 코트가 품었던 사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어떤 사랑은 계산기가 고장날 만큼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체온으로 빚어낸 인연.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뒤로는 따스한 봄꽃이 피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이라는 꽃날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